이번에는 KBBI 지수 중 바이오 기업을 하나 담으려고 스터디해봤습니다. 모두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중에 고를 건데요. 역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이죠.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 저의 대답은 좋다인데 지난 배터리나 인터넷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K뉴딜로 밀어주니까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K뉴딜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어디 속하는 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디지털 뉴딜 과제 12개, 그린 뉴딜 8개, 총 20개의 과제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디지털 뉴딜에서 DNA라고 하는 과제인데 여러 산업의 데이터를 5G와 AI를 통해서 잘 모으고 잘 관리를 해서 분석, 연구, 개발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 의료 바이오 산업의 데이터도 잘 모아서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제약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과제가 아니라 5G와 AI를 통해 여러 산업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산업군으로 제약 바이오가 포함된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의료 관련해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라는 메인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비중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왜 BBIG에 바이오를 포함했을까 궁금했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대신 BBIG의 바이오의 정의는 찾았는데요. 국제산업분류 GICS에서 35번 헬스케어로 정의된 산업군이라고 정의했네요. 찾아보니까 35번 헬스케어 산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와 제약 생명공학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니까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누딜 과제를 보면 더 비중 있는 건 이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된 게 아니라서 제약 바이오 산업 전망을 평가할 때 뉴딜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딜을 빼더라도 제약 바이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2019년부터 연 9.6%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네요.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네요. 2026년에는 시장 규모 약 5천억 달러, 약 550조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약품 중에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체 의약품 시장 중에 바이오 의약품의 비율이라는 건 바이오 의약품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바이오 기업 주식을 사려면 바이오 산업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의약품은 크게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합성 의약품은 화학물질로 만든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의 세포를 활용해서 만든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은 레시피만 따르면 효능이 일정해요. 간단한 화학물질로 합성한 거니까. 그래서 생산이 쉽습니다. 단가도 저렴하겠죠.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은 레시피를 따라도 제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약의 효능이 차이가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 난이도가 높아서 단가도 비싸겠죠. 대신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 주사로 놓는 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성의약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범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같은 거요. 주로 먹는 약이고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합성의약품이든 바이오의약품이든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한 회사에 특허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다른 회사에서 그 약을 복제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신약의 복제약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죠. 똑같은 효능의 약이니까. 여기서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그거는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복제약이라 할지라도 바이오 의약품은 제조 환경이 달라지면 약효가 달라지는데 그걸 똑같은 효능을 내는 복제약을 더 저렴하게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에는 의약품 하면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해서 생물로부터 치료물질을 개발해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혈액암, 당뇨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산업 내 회사의 아이템은 좋은가? 저의 생각은 둘 다 좋다인데 둘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이 주력입니다. CMO가 뭐냐? 위탁 생산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레시피가 있어도 제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에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레시피를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CMO 시장이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생산력이 글로벌 1위예요. 그리고 수주받은 잔고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가 주력이에요. 복제약이었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서 훨씬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럽에서 마켓시어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램시마가 마켓시어 57%로 1등, 트룩시마가 마켓시어 40%로 1등. 그리고 후속으로 준비 중인 휴미라, 졸레어 등도 오리지널 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고요. 셀트리온은 자체 생산하기도 하고 CMO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두 회사의 아이템 모두 좋아 보이고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은지는 개인의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SK바이오팜의 주력은 CMO도 아니고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도 아니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개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신약 개발 아이템은 어려워서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가? 월봉 차트를 보니 두 회사 모두 성장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월부터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2018년부터 크게 역성장했다가 올해 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성장하려고 하네요. 네 번째 질문, 현재 재무제표는 어떤가? 3번 먼저 볼게요. 부채 비율 36%로 낮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성장 예상치가 전년 대비 플러스 193%나 되네요. 영업이익률은 13%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PER은 154로 업종 평균보다 높고 20년도 추정 PER은 240으로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부채 비율은 38%로 역시 낮고요. 영업이익 성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플러스 102%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4%에서 41%로 증가 예상이네요.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지고요. PER은 현재 97%로 업종 평균보다 낮고요. 추정 PER은 83으로 더 낮아지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섯 번째 질문, 나는 매수 의사가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NO, 셀트리온은 YES입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산업과 회사가 성장 중이고 아이템도 좋은데 추정 PER이 업종 평균의 2배 정도로 높아서 망설여집니다. PER이 좀 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하지만 요새 테슬라처럼 PER 상관없이 쭉쭉 올라가기도 하니까 고민이 되긴 하네요. 셀트리온은 산업, 회사, 아이템, 재무제표 다 좋아 보여서 YES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살 건데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방법 2에 따른다. 방법 2가 뭐냐면요. 지난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서의 매매 방법에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왜 변형했냐? 카카오에 썼던 매매 방법을 셀트리온에 그대로 적용했더니 존버한 것보다 수익률이 20-30%가량 낮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참, 그 전에 네이버 카카오 할 때는 상승장을 급상승과 약상승으로 나눴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명하게 나눌 수 있게 상승과 하락으로만 나눴습니다. 셀트리온의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2020년, 2019년, 2018년 모두 방법 2가 베스트였어요. 방법 2가 뭐냐? 먼저 매수 시점. 다음 질문에 대해 대답이 모두 YES일 때 산다. 질문은 3개다. 1번, 5일선이 11선 위에 있거나 뚫고 올라가려 하는가? 2번, 11선과 21선이 우상향인가? 이건 방법 2고 방법 1이나 3은 요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3번, 20주선이 우상향인가? 아니라면 대신 40주선이 우상향인가? 이거고요. 매도 시점. 역시 다음 질문에 대해 모두 YES일 때 판다. 질문은 2개다. 1번, 5일선이 11선 아래에 있거나 뚫고 내려가려 하는가? 2번, 11선과 21선이 우하향인가? 마찬가지로 방법 1과 3은 요거니까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참, 상향 하향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하루 더 지켜본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카오에 다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법 2가 2020년에는 3등, 2019년에는 꼴등, 2018년에는 1등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에는 방법 1이 낫지 않나 싶어요. 사실 모든 종목에 베스트한 결과를 내는 단 하나의 매매 방법을 쓰고 싶은데 주말 내내 이것저것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애초에 그런 방법은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종목에 따라 방법 1이나 2를 쓰는 게 저의 베스트입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차트를 보면요. 일봉 차트인데 5일선, 이 빨간 선이 11선, 파란 선 밑에 있죠? 그래서 저는 방법 2번에 따라서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얘가 뚫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왜 이런 기준을 자꾸 찾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기준 없이 사고 기준 없이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수익이 나도 그걸 재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도 저도 모르니까요. 같은 이유로 손실이 나도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매년 수익을 내려면 수익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예상 투자 기간이었는데 한 종목을 뭐 한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샀다 팔았다 할 거냐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년으로 잡고 1년 뒤에 다시 평가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공부 많이 했네요. 파이프맨들 화이팅!